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소리내어 독서하는 남자 까동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괴창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책 소개를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다. 까동남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습관의 힘입니다. 지은이는요, 찰스 두히그, 옮긴이는 강주헌입니다. 전체 페이지는요, 396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두히그는 뉴욕타임즈 기자이며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군요. 아주 출중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과학자들의 어떤 힘을 빌려서요,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와 그런 논문들을 근거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과학자와 경영자들의 인터뷰를 전부 다 기록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예시들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습관의 힘 되겠습니다. 프롤로그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개인의 습관.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열망, 반복, 행동. 파트 2, 기업의 습관. 성공한 기업은 습관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면 단 하나의 핵심 습관에 집중하라. 의지력도 습관이다. 습관을 지배한 사람들, 습관에 지배당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고객의 지갑을 여는가? 사회의 습관. 절대 바뀌지 않는 세상을 바꾸는 힘. 사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누구나 습관을 바꿀 수 있다. 개인의 습관. 반복되는 행동으로 극적인 변화를 만든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습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남자. 이것도 하나의 실험의 예가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공헌한 바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유진 폴리였습니다. 약 1년 전 그가 플라야 델 레이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비벌리가 마이클이 곧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이 물었죠. 마이클이 누구지? 비벌리가 대답합니다. 당신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키웠잖아요. 유진은 멍하니 비벌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그 아이가 누구냐고. 다음날 유진은 토를 하면서 위경련으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탈수 현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겁에 질린 비벌리는 유진을 황급히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체온이 40.5도까지 올라가서 땀이 병원 시트를 노랗게 물들일 정도였습니다. 유진은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간호사가 파레링그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폭력으로 변하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제를 투약한 후에야 의사는 그의 허리춤에 있는 두 축골 사이로 긴 바늘을 밀어넣어 뇌척수액을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진이 담당 의사는 말입니다. 비벌리에게 이미 손상된 부분을 되살릴 방법은 없다고 말하며 항바이러스 약을 대량으로 사용해서 손상이 확대되는 걸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혼수 상태에 빠져 열흘 동안 죽음의 문턱을 들락거렸습니다. 항바이러스 약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한 덕분에 열이 내렸고 바이러스도 소멸되었습니다.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유진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정신 상태가 오락가락했으며 음식물을 제대로 못 삼켰으며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숨쉬는 법을 잊은 듯이 툭하면 숨을 헐떡거렸으며 계속해서 힘든 것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5주 후쯤 재활센터로 옮겨질 수 있었고요. 유진은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간호사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할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또 다른 의사가 비벌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처럼 회복된 사람은 여태껏 본 적이 없어요. 부인에게 헛된 희망을 부추기기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남자를 관찰할 스콰이어가 등장합니다. 유진을 만났을 때 스콰이어는 이미 몇 주 전부터 그의 뇌 사진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뇌 사진에 따르면 유진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손상은 머리 중앙 근처에 집중되고 5cm를 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뇌 척두엽의 거의 전부를 손상시켰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 조절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인지 기능을 하는 곳이 뇌 척두엽이라고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스콰이어는 유진의 뇌 사진을 받아보면서 예전의 MH의 뇌 사진과 무척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을 본격적으로 검사하면서 스콰이어는 유진이 HM과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HM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정상이 아니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지만 유진은 대화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지만 유진에게 경계심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HM은 수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평생을 병원에서 지냈지만 유진은 집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HM과는 대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유진은 자신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교묘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하러 나갔지요. 비블리가 말리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블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제발 집에 있으라고 사정했지만 남편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길을 확실히 아는지 확인하려고 몇 번이고 뒤돌아봐 보았지만 그런데 남편은 항상 집을 정확하게 찾아왔어요. 때때로 유진은 썰방울이나 돌멩이, 지갑 같은 걸 주워왔지요. 스카이와 그의 연구원들은 유진의 산책 이야기를 듣고 유진의 머릿속에서 그의 의식적인 기억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죠. 스콰이어 연구원은 그의 집을 방문해서 유진에게 동네 지도를 대충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지도를 그리지 못했죠. 연구원이 유진에게 집이 어디쯤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곧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스콰이어의 생각에는 유진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진은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뇌가 손상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집이 자기 집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다는 건지, 유진의 손상된 뇌에서 새로운 패턴이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요. 습관 고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구성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990년대, 즉 유진이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렸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MIT 연구자들은 기저핵이라고 하는 알려진 신경조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습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인간의 뇌를 양파처럼 세포가 층층이 쌓인 구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피에서 가장 가까운 바깥층은 쥐나적 관점에서 가장 나중에 발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발명품을 번뜩 생각해내거나 친구의 농담을 듣고 웃을 때 뇌의 바깥 부분이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복잡한 생각도 바깥층에 담당하고 있답니다.
1990년대 MIT 연구자들은요, 기저핵도 습관과 관련이 있는 연구라고 시작하게 되었죠.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저핵이 손상된 동물은 미로속을 다니는 방법을 터득하거나 음식통을 여는 방법을 기억하는 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연구팀은 쥐들이 수십여 가지의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머릿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뇌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초소형 전자장비를 동원해서 쥐들의 두개골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쥐들이 T자 모양의 미로에 놓고요, 미로의 한 끝에 초콜릿을 놓으면서 실험했습니다. 미로의 구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쥐들이 미로 속을 헤맬 때 뇌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저핵이 가장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쥐가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리거나 벽을 긁을 때마다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을 분석이라도 하라는 듯 뇌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쥐는 미로 속을 걷는 동안 내내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진은 똑같은 실험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했습니다. 쥐들이 똑같은 길을 수백 번씩 다니면서 뇌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지요. 눈에 띄는 변화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쥐들은 구석에서 냄새를 맡느라 킁킁 대지도 않았고 엉뚱하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또한 미로를 통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그들의 뇌에서 예기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로를 통하는 법을 터득한 쥐들은 어김없이 뇌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니는 길이 습관화되면서요, 쥐들이 생각을 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쥐가 점점 빨리 달릴 수 있게 되고 뇌 활동이 줄어들면서요, 그 조그맣고 진화적으로 오래된 신경 구조가 모든 일을 떠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저핵이 패턴을 기억해서 패턴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조절 장치였죠. 달리 말하면 뇌의 다른 모든 부분이 마비되어도 기저핵만 살아있으면 우리가 습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별 생각 없이 이런 복잡한 일을 해냅니다. 우리가 자동차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는 순간 기저핵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동차를 후진해서 큰 길로 나가는 행위와 관련된 습관을 머릿속에서 찾아냅니다. 그 습관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백지를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예 활동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후진을 하면서도 아들 녀석이 점심 도시락을 집에 두고 왔다는 걸 문득 생각해낼 수 있을 만큼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답니다. 습관 이내에 휴식할 시간을 주기 때문이겠죠. 내가 활동을 전략하려는 본능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저핵은 습관을 사용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행동 동의를 시작하거나 끝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뇌의 이런 과정은 3단계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신호입니다. 신호는 우리 뇌에서 자동 모드로 들어가 어떤 습관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자극이죠. 일종의 방아쇠입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반복 행동이 있습니다. 반복 행동은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 상태나 감정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뇌가 이 특정한 고리를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호, 반복 행동, 보상, 이것이 반복되면 고리는 점점 기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신호와 보상이 서로 얽히면서 강렬한 기대감과 욕망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썰렁한 MIT 실험실에서는요, 우리 진입로에서의 습관이 탄생하기도 한답니다. 신호, 반복 행동, 보상. 엄청난 고리를 발견해낸 거죠. 바로 이것이 습관의 고리라는 것입니다. MIT 과학자로 기저핵 실험을 총괄했던 앤 그레이비엘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쥐가 미로 속을 달리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 씨름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쥐의 습관을 끊는 실험에도 성공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보상 같은 곳에 쥐를 두고 말입니다. 미로에 놓으면 곧바로 옛날의 습관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결국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뇌 속에 어디인가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오랫동안 휴가를 다녀와서 운전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그런 끔찍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나라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도 항상 우리 머릿속에 숨어 있으면서 적절한 신호와 보상이 주어지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계적인 습관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주이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한 유진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가 기억을 상실한 후에 습관이 그에게 삶을 되돌려 주었지만 얼마 후에는 습관이 다시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습관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진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콰이어는 어떤 실험을 생각해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과 밝은 색상의 장난감 부분들을 16개의 물건으로 사각형 편지에 풀로 붙인 후에 6쌍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각 쌍의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정답이라고 써붙이는 스티커를 바닥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스콰이어는 유진을 탁자 앞에 앉히고 한 쌍의 물건을 준 후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그리고 선택한 것을 뒤집어 바닥에 정답이라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그 실험을 이미 여러 번 했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8일이 지나자 유진이 정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85%가량 진행되었고요. 36일 후에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실험이 끝난 후 유진은 자신의 성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연구자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선생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혹시 이걸 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나냐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진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자기 머리를 가르치며 하여튼 머리는 여기 있는데 내 손이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콰이어의 새로운 실험에서도 또 다른 사실을 밝혀냈지요. 습관이 놀랍게도 섬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진의 경우 신호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습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산책할 때 도로 보수 공사로 주변 환경이 조금 바뀌거나 폭풍 때문에 나무 가지들이 인도를 덮었을 경우에는 집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집에 데려다 주곤 했죠. 또한 딸이 집을 떠나기 전에 10초라도 이야기를 나누면 유진은 결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유진을 대상으로 한 스콰이어의 실험은 학습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해도 무엇인가를 무의식적으로 터득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그 덕분에 뇌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유진은 기억과 이성적 판단만이 아니라 습관도 우리 행동의 근원이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습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몸에 배게 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었지만 습관은 우리 뇌의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신호, 반복 행동,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고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습관은 연구자들은 거의 모든 실험에서 스콰이어가 유진에게 찾아낸 결론들을 재확인했습니다. 습관은 강력하지만 섬세하고 우리 의식과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의도적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습관은 우리 허락 없이 나타나지만 세 부분 중 하나라도 손보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우리 삶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습관은 우리 뇌를 상식적인 판단을 비롯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그 습관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점에 무척 강력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은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시무시간에 나타나며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족은 패스트푸드를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던 것이 어느새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다시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은 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도 무척 섬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이 문을 닫으면 다른 매장으로 가는 가족들보다 집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저녁을 찾아가는 가족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 패턴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 고치기가 내 속에 점점 굳어지는데도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 고리를 깨트릴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호와 보상은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면 반복 행동들도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 네 번째 장으로 가겠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염에 걸리고 7년이 지난 2000년, 유진은 그런데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산책을 나갔고 간혹 하루에 5번씩 먹기는 했지만 원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비올리는 텔레비전이 히스토리 채널에 맞춰져 있으면 유진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스콰이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기억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진 폴리를 통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도 우리 뇌에는 행복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해치더라도 그 능력을 없애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비블리는 나름대로 깨달은 습관의 원리를 활용해서 유진이 노령으로 인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호를 제공해서 유진의 건강에 해로운 패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비벌리는 냉장고에서 베이컨을 없애버렸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건강 상태는 나빠져 갔습니다. 어느 봄날 텔레비전을 보던 유진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벌리가 깜짝 놀라 거실로 달려갔는데요. 유진이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비벌리는 황급히 앰뷸런스를 불렀습니다. 유진이 병원에 입원하고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병실에 들어와서 유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뭘 할까? 라고 물었지요. 딸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이 날씨가 너무 좋구나. 날씨가 정말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손자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죠. 손자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논다고 유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곧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딸은 아버지를 병실로 데려다 주었죠. 유진이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딸을 두어 정말 행복하구나. 딸은 혀를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처럼 다정한 말을 마지막으로 들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래, 정말 날씨가 좋구나. 이런 날씨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그날 밤 새벽 1시 비벌리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진이 심한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를 소생시킬 수 없었다는 의사들의 전화였습니다. 유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연구자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뇌사진들이 지금도 수백여 연구실에 의과대학에서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비벌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이가 과학에 기여했다는 걸 알았더라면 정말 뿌듯해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의 힘. 오늘 파트 1의 1강을 읽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신호와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의 체제라고 그렇게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순식간에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구입하셔서 여러분들도 올바른 습관 잘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